이번 발표는 국내 MCN 채널 대표 주자죠. 바로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필성 대표님께서 웹 3.0 시대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필성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포럼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출연을 했었는데요. 네, 거기서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추가적으로 하긴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거기서 강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7년 전에 창업했고요. 네, 지금 이제 만 7년 좀 넘게 사업하고 있고 현재 대표이사 맡고 있는 이필성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저희 회사의 크리에이터 분들과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컨텐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을 보여드리는 릴 영상인데요. 사실 만약에 7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면은 아마 보여드릴 게 굉장히 없었을 겁니다. 제 코파운더가 제일 처음 나온 도티라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원래 하던 컨텐츠가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이제 게임 영상을 만드는 그런 친구고 지금도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마인크래프트보다는 주로 라이브 커머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립에서 포켓몬빵 이런 것들 열심히 팔고 있고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정말로 제가 7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되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무슨 유튜버가 이게 연예인처럼 될 것 같냐? 연예인들이 하면은 전부 다 없어질 건데 그런 거 뭐 하려고 하냐? 초딩들 돈 뜯어먹어가지고 돈 벌 수는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이제 저 스스로도 사실 되게 확신이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 주주들, 고객들에게 했던 얘기는 10년만 기다리면 도티를 좋아하는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될 테니까 그때는 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되게 이게 뭔가 될까? 진짜 유튜브와 디지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올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확실히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제가 상상했던 그 시장이 저는 사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왔거든요. 저는 한 최소 10년은 걸릴 줄 알았는데 고작 한 5년에서 6년 만에 정말 시장이 성큼 다가오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웹 3.0 시대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그동안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만들어 왔는지 어떻게 이 시장을 개척해 왔고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시간 체크를 좀 하려고. 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인터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모 대기업 경영진들에게 이 유튜브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래,
크리에이터와 크리에이터를 둘러싼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뭔가 땡땡 이코노미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규모 있는 현상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제목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뒤에 막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표현들이 막 쓰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내가 만든 말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들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뭔가 단순히 예전에 뭐 파워블로거다, 이제 인플루언서다 이런 걸 넘어선 어떤 굉장히 큰 현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대체 어떤 모습인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제가 2015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컨텐츠들입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뭐 3대 천왕, 뭐 그때 쿡방, 그래서 뭐 셰프 테이너, 막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했었고, 심지어 뭐 셰프 테이너 전문 그 엔터사도 막 생기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땡땡 예능의 시대가 온다. 뭐 그런 얘기 되게 신문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뉴스에서. 뭐 이제는 무슨 예능의 시대다. 뭐 리얼 버라이어티의 시대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방송국, TV 그리고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의 흐름과 이런 어떤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당시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바로 이런 TV와 이제 이 TV를 둘러싼 여러 가지 크리에이터 분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최근 기사죠. 한국일보에서 음식 프로그램의 유행은 끝났어요. 이제는 뭐 그런 컨텐츠를 TV에서 해도 크게 반응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가 저도 최근에 찾아본 겁니다. 이 장표를 만들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수다 말고는 현재 방영 예정 예능이 쿡방 쪽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먹는 데 관심이 없나? 뭐 요즘 소식자가 유행이라는데 뭐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먹는 걸 안 보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들 아시죠? 네. 최근에 제가 백종원 쌤 뵙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백종원 선생님이 본인의 영향력을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미디어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크리에이터가 돼서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고요. 예전처럼 뭔가 뭐 물론 지금도 TV 예능에 나오시고 TV 예능에서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예전처럼 내가 수동적으로 어딘가에 출연하는 게 아닌 본인이 가진 미디어를 통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이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계시죠. 승호 아빠님은 저희 샌드박스와 함께하는 소속 유튜버기도 하시고요. 원래는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셰프를 하시던 분인데 이제 셰프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여 유튜버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성장을 해서 지금은 이제 165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F&B 유튜버 크리에이터 중 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승호 아빠님과 함께 이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키친 마이야라는 식당이고요. 도산대로에 있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캐치 테이블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식당으로 꼽히고 있죠. 처음에 사실 이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아니 식당을 해본 적도 없고 식당을 만든다라는 게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식당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확실히 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맨날 먹방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승호 아빠님이 하던 컨텐츠는 승호 아빠님이 만들고 승호 아빠님이 먹어보는 그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식당에서 이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경험을 시청자들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 경험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컨텐츠가 되겠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뭐 제가 식당도 한 번도 안 했지만 과감하게 이제 송아빠님과 함께 이 투자를 결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식당이 잘 되는 걸 떠나서요. 사실 이 키친 마이야르는 현재 유튜브 내에서 굉장히 큰 브랜드가 되었고요. 또 이 승우 아빠님만 여기서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즌 메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 인플루언서분들이 여기에 방문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뭐 기네스 팝업이라든가 국순당 팝업과 같은 F&B 브랜드들과도 함께 이제 시즌 메뉴를 만들고 팝업 스토어를 여는 팝업 이제 매장을 키친 마야르 내에 오픈을 하는 그런 방식의 브랜드 협업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7년 전에 그렇게 비웃음 샀던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물론 여전히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확장을 하고 있느냐는 아직은 이제 시장의 성숙도가 더 높아져야 되고 저희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하겠지만 그때 7년 전에 꿈꿨던 일들이 이젠 하나씩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씩 결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에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딱 나왔을 때였는데 제가 원래 드라마를 안 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김은숙은 천재다. TVN PD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물론 그 스튜디오에 가서 만들었지만 그러면서 절대로 성인들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은 이미 뇌가 좀 굳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이미 뭔가 좋아하는 게 TV 중심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의 유튜버들과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에 설득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의 메인스트림 컨텐츠 소비가 유튜브로 넘어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 못했던 거는 그 성인들 중에서도 컨텐츠를 성인들을 위해서 만들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가령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달았던 순간이 저희 회사에 슈카월드라는 분이 이제 소속으로 있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컨텐츠 소비자거든요. 저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제가 막 굉장히 뭐 창의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크리에이터도 아니고요. 가끔 저보고 도티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저는 도티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중반 남성입니다. 그냥 경제 뉴스 보는 거 좋아하고요. 뭐 시사 상식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가끔 그냥 명작 영화 보고요. 뭐 예능도 그냥 어른들이 보는 예능들 가끔 보고 심지어 그것도 시간 아까워 잘 안 봐요. 맨날 일만 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슈카라는 분이 어느 날 유튜브에 등장을 했는데 이게 내가 원하던 컨텐츠구나. 이런 나는 경제 시사 상식을 되게 좋아하고 그런 컨텐츠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기존의 방송에서 하던 방식은 나에게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컨텐츠가 아니었는데 이 한 명의 재능 있는 창작자가 나의 관심사를 건드려서 만드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 있고 나에게 몰입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제가 오히려 이 시장을 더 새롭게 바라보고 좀 더 가능성을 확장적으로 바라보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정도에 굉장히 많은 각 영역별의 독특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저희 회사의 김미경 TV 같은 경우에도 김미경님은 40, 50대 아주머니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40, 50대 그 중년 여성들에게 굉장히 타겟을 해서 그분들 위한 컨텐츠를 만들었던 거고요. 3프로 TV, 저희 소속은 아니지만 증권, 금융, 경제에 목말라 있던 대중들에게 굉장히 큰 소구를 했고요. 그리고 가령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로 세로 연구소, 보수 컨텐츠에 목말라 있는 분들에게 또 좋은 컨텐츠를 제공을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관심사를 만족시키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2022년이 왔고 이제 저희는 어찌 보면은 이 크리에이터들과 이 크리에이터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없이는 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시장을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숫자를 보여드리면은요. 일단은 이제는 2015년에
고작 19% 정도에 불과했던 30대의 온라인 동영상 소비가요. 이제는 89.9%, 9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모든 성인들이 이 유튜브와 뭐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동영상을 통한 컨텐츠 소비를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여전히 어떤 분들에게는 메인스트림일 테고, 그러니까 내가 심심할 때 제일 먼저 키는 게 TV인 분도 있고 유튜브인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게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10대를 봐야겠죠. 10대에게 연령별 필수 매체 의식, 즉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나 이건 꼭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놀랍게도 10대에게 TV는 0.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들이 주류 소비 계층이 되죠. 20대가 될 거고요. 이 이야기는 이분들에게 TV는 그냥 유튜브 보는 혹은 넷플릭스 보는 그냥 큰 화면이 있는 기계에 불과하고요. 심지어는 그것도 귀찮아서 잘 안 보죠. 사실 저만 해도 TV 욕심이 있어가지고 TV를 거의 80인치를 사놨는데 그냥 음악 듣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럴 정도로 TV, 그리고 요즘에는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던 데서 더 넘어가서 유튜브에서 쇼츠를 보고 인스타그램에서 릴즈를 보고 틱톡에서 짧은 영상을 보고 있죠. 예전에 솔직히 TV를 우리가 바보 상자라고 말하던 게 이제는 이 쇼폼 컨텐츠, 쇼츠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진정한 바보 상자가 새롭게 등장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이제 그 사사분면, 이 X축 Y축이 제가 창업할 때 처음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와 이 컨텐츠 세그먼트, 이 세그먼트는 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에 있어서 좀 더 이제 고도화된 제작이 필요하거나 혹은 이제 전문성, 뭐 가동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전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이런 컨텐츠를 이제 좀 더 이제 세그먼트별로 쪼개놓은 거고, 동시에 세대를 이렇게 제가 쪼개놓은 겁니다. 제가 창업할 때 이걸 그리면서 10년 뒤에는 이 축이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샌드박스는 잘 될 거다라는 주장을 하곤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았던 거죠. 과연 7년 뒤에, 5년 뒤에 이 세그먼트, 이 X축, Y축이 컨텐츠들로 가득 찰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왼쪽 아래밖에 없었거든요. 도티, 이 도티 친구들, 도티와 함께하는 게임 크리에이터들 밖에 없었단 말이죠. 지금 이 장표에 나오는 이분들은 모두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고요.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것들이 다 현실이 돼서 너무 기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몰래 광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맥이랑 어울릴 법한 고기 요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죠? KB를 쓰는 사람들에겐 K가 있잖아요. 혼자 다 먹을 수가 있다. 자, 푸드너트 캐릭터까지 출시해드리고 호텔스 컴바인 세상에서 제일 가는 호텔 그럴 때 지센 꼭 챙겨요. 먹으니까 진짜 편해요. 근데 확실히 디자인 너무 예쁘다. 카즈미에 널디잖아요. 제가 봐 널디죠. 사람들이 다 사고 싶다고 하는. 우와. 여기가 조금 더 동그랗고 살짝. 나온 최과장이고요. 반갑습니다. 방송인 최입니다. 위한 ESG 투자란 를 위해서 저희 팝뿌리가 아주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크리에이터 캠프 이번이 처음 하는 거예요. 진짜 약간 역사적인 순간에. 네, 영업하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저희 영업용으로 쓰는 영상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또 했던 두 번째 생각은 앞으로 이 소비재 시장, 이 브랜드들이 유튜브를 잘 활용하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사용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유튜브에서 이 제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런 추천하는 컨텐츠 정도가 유일한 이제 그 브랜드 솔루션이었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하지만 앞으로 점점 이제 유튜브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브랜드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유튜브를 활용하고 싶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또 제가 원래는 이제 구글에서 광고 영업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브랜드들의 성공을 도와주는 굉장히 다양한 역량을 갖추자라고 하여 샌드박스가 열심히 이렇게 브랜드 솔루션을 그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전부 저희가 제작한 영상 혹은 저희 소속 크리에이터들이 출연하는 이제 광고 제작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가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크리에이터와 유튜브를 활용하기를 원하게 되면서 이런 수익 모델 역시도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제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 제품을 보여준다라든가 또 제품을 소개한다라든가 또 이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유튜버는 이 사람의 신뢰성, 전문성을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냥 닮고 싶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엿보고 싶은 니즈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은 셀럽이야, 너무 막 멋있어, 이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니즈들을 크리에이터들이 만족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브랜드들은 그 다양한 니즈에 맞는 다채로운 또 브랜드 솔루션을 요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크리에이터와 팬덤의 어떤 관계성에 따라서 다양한 브랜드 솔루션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한 또 이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브랜드만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는 또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광고만 하는 거 좀 보기 싫잖아요. 진짜 좀 제대로 된 오르가닉한 컨텐츠를 더 많이 하길 원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광고를 너무 많이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당신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럼 혹시 어제 우연히 들어간 편의점 오이 잠깐 포켓몬빵 아니냐고 일어나라 걔는 내 친구야. 야코 굿즈가 나왔다. 말랑한 친구들 스펀지 같은 놈 그리고 퀄리티 좋은 피규어와 하루 종일 도는 노즈파 기린까지. 야구 굿즈 나를 사. 또 갔어 널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이라면은 그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IP로 바라본다는 거에 대해서 또 다들 되게 의심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특히 키즈 아동 IP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IP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유튜브를 기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전에는 뭐 신비 아파트, 터닝 메카드 이런 컨텐츠들이 다 이 투니버스와 같은 TV 채널을 통해서 IP가 생겨나고 그 후속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졌다면은 아마 최근에 이제 아이 기르시는 분들은 뭐 도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도티, 뭐 흔한 남매, 뭐 여기 민점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급식왕 이런 IP들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다는 걸 아실 테고, 아마 이런 유튜버 IP를 기반으로 한 만화책 한 권 정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일들이 향후 몇 년 내로는 전체 성인 시장에도 굉장히 크게 깊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뮤지컬도 만들고요. 네, 유튜버 컨텐츠로 저희가 게임도 만들고요. 또 이 하하하라는 이 크리에이터는 고양이 유튜버인데 저희가 굿즈를 낼 때마다 정말 빠른 속도에 수억 원어치가 완판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게 이 굉장히 좁고 깊게 유튜브에 내에 있는 IP를 소비하는 깊은 팬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순히 깊은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넓은 크리에이터들도 등장을 하고 있죠. 가령 침착맨, 아마 제가 단언컨대 20대 남성들에게 혹은 10대 후반 남성들에게 너에게 영향력 있는 남자 연예인이 누구니? 라고 한다면은 웬만한 TV 스타들보다 침착맨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거든요. 가령 30, 40대 남성들에게 뭐 지금 TV에 나오는 경제 전문가, 뭐 엔터테이너랑 슈카랑 놓고 누구랑 저녁 먹고 싶니? 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슈카님이 훨씬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바니보틀과 곽튜브라고 저희 이제 여행 유튜버인데요. 요즘 20대 분들에게 굉장히 큰 반응을 얻고 있고 특히 요즘 곽튜브님은 TV에도 많이 출연을 하면서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웬만한 물론 뭐 저희가 무슨 뭐 김수현님, 뭐 전지현님 이런 분들 같은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뭐 블랙핑크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유튜브 기반의 인물들, 셀럽들이 기존의 TV 방송에서 출연하던 예능인들,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 때도 얘기 드렸던 게 더 이상 저희는 MCN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 채널을 단순히 연결해서 거기다가 그냥 광고 파는 되게 단순한 애드 네트워크 같은 비즈니스를 저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MCN이라는 표현이 어울렸겠지만 지금 저희는 이런 좀비 트립과 밥 마르는 언니들 같은 영향력 있는 웹 예능도 만들고 있고요. 뭐 저희 회사에 이제 산드라 바학님이나 박소연님 같은 분들이 저희 회사 컨텐츠에 출연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 회사 소속이신 침착맨, 주호미님 같은 분들이 놀면 뭐하니 혹은 저기 유키즈 같은 곳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이미 디지털과 방송을 구분하는 것은 TV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저희는 디지털, 이 유튜브와 틱톡과 같은 이 디지털 미디어의 오리진을 둔 엔터테인먼트 회사, 즉 컨텐츠를 만들고 출연자들을 매니지먼트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사람들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는 같이 있어야 될 텐데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의 주제가 웹 3.0 시대의 컨텐츠 그리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인데 이제 말미에서 이 얘기를 드리게 되는데요. 사실 제가 뭐 이제 그 인터뷰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전히 웹 3.0 시대가 뭔지도 사실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웹 3.0 시대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 가령 뭐 다들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유튜브가 언제까지 갈 것 같냐? 뭐 웹 3.0 시대에는 유튜브가 없어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 저는 유튜브 계속 잘 될 것 같거든요. 틱톡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웹 3.0 시대에 우리 사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소비할지 개념적인 것들은 있지만 아직 여전히 뭐 대중들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유즈 케이스가 나오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서 가상화폐 지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것 같고요. 또 그 지갑을 그냥 코인 거래할 때나 쓰지 평소에 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단해서 이야기 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 웹 3.0 시대의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기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대형 플랫폼 관계자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아무래도 저희 크리에이터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 플랫폼이라는 곳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령 뭐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이 유튜브에서 정책을 바꾸면 샌드박스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제 뭔가 정책을 바꾸고 우리를 내쫓으면은 샌드박스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저는 항상 많이 받곤 했거든요.
사실 되게 두려운 이야기죠. 반대로 말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저희를 내줬습니까? 저희랑 되게 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곤 하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자율성이 굉장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 이제 미디어나 컨텐츠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들 동의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뉴스가 이제 포털 중심으로 소비가 되면서 뉴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 거고, 저희 비디오 컨텐츠 크리에이터들도 유튜브와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저희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 형태를 따라가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사업을 하게 되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좁고 깊은 팬덤이라는 게 되게 유의미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아직도 광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로 수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모두가 조금씩 지는 게임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뭐 고슴도치 유튜버가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막 좁고 깊은 팬덤을 갖고 있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맨날 돈 벌기 위해서 광고만 해야 되고 나에게 진정성 있는 정보를 주지 못한다면은 팬 입장에서 실망스러운 거고, 유튜버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거고, 또 브랜드 입장에서도 진정성 있는 그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모두가 조금씩 지는 게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광고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이 TV 시대, 굉장히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미디어가 되게 제한적인 시대에는 굉장히 잘 어울렸던 비즈니스 모델이지만 지금 다 곡소리 내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이 광고 중심만으로 컨텐츠를 더 좋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가 예전처럼 방송국에서 도제식으로 막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 참여들, 그리고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이 크루들, 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지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이제 이 유튜브 그 트위치나 아프리카 TV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스트리머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동접자가 5만 명, 10만 명이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가 단순히 일방향적인 게 아니잖아요. 시청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채팅하고 그 채팅 읽으면서 얘기하고, 어찌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또 이 크리에이터를 홍보하고 알리고 이 크리에이터가 더 잘 되게 하려고 정말 사랑하니까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럼 어찌 보면은 내가 이 크리에이터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 크리에이터 이렇게 됐네? 근데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좀 돌아오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또 내가 이 유튜버에 뭐 편집을 했고 이 유튜버랑 같이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나는 월급만 받아야 되네? 나도 좀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수익을 분배받거나 대가를 받을 수는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웹 3.0에서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탈중앙화고요. 두 번째는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사실 저도 이 탈중앙화와 토큰 이코노미를 구분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 탈중앙화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기반의 서비스가 아닌 이제 그 탈중앙화된 형태로 서비스를 전개를 하고 그것들이 투명하게 분산원장에 기록될 수 있어서 보안상으로도 혹은 뭐 서비스 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라는 개념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천재적인 사람이 이거를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게 화폐다라고 하여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뭐 창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토큰 이코노미야말로 탈중앙화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대로 말하면은 토큰 이코노미가 없는 탈중앙화도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뭐 탈중앙화 형태로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한 이제 그 개인정보를 저장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뭐 코인이 있진 않죠. 코인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탈중앙화를 통한 이제 컨텐츠 생산과 제작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를 통한 합리적인 스테이크홀더들에 대한 보상 분배라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데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기술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것처럼 샌드박스와 크리에이터만 있는 게 아닌 이 팬, 시청자, 게이머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한번 좀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올해 초에 메타토이 드래곤즈라는 이제 PFP NFT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PFP NFT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 IP를 가지고 다양한 용처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용처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컨텐츠를 먼저 만들고 거기서 IP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이 NFT 시장은 재밌게도 IP를 먼저 만들고 그 IP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IP의 앰버서더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커가 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IP를 산 사람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가령 뭐 저희 회사의 크리에이터가 저희 NFT를 산 다음에 이 NFT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직접 이 IP를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니까 이 IP를 보유한 이 수많은 베커들이 이 컨텐츠가 잘 되게 되게 도와주는 좀 특이한 이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뭐 도티와 메타토이 드래곤즈가 콜라보 형태로 아트웍을 만든다라든가 또 저희 유튜버가 메타토이 드래곤즈 자기 이제 NFT를 산 다음에 자신의 컨텐츠 활동에 이 NFT를 활용한 것들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뭐 이건 레퍼런스를 만들었고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정말 메타토이 드래곤즈를 통해서 히트하는 컨텐츠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IP가 되는 게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저 PFP NFT 대체 뭐 베이시가 어떻고 뭐 아즈키가 어떻고 막 사람들이 비싸게 서로 주고받는 건 알겠는데 이거 그냥 약간 미술 시장처럼 뭐 돈이 되는 뭐 그런 시장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웹3 시장에서 많은 이 빌더들이 NFT라는 기술이 컨텐츠 시장에 제대로 된 유스 케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두 가지 영역, 이제 멤버십 NFT 영역과 NFT를 활용한 게임 영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이제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메타토이 드래곤즈 IP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게임을 만들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같이 퍼블리싱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그 BB라고 하는 NFT인데요. 뭐 자랑스럽게도 이제 한동안은 오픈시에서 거래량 1등을 찍지 못했고 그때 베이시가 1등을 갑자기 찍어가지고 저희가 2등을 찍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런칭한 PFP NFT 시리즈 중에서는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꽤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했던 고민은 이 크리에이터의 뭔가 이제 사용처를 갖고 있진 않지만 이 크리에이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NFT 구매를 통해서 이 크리에이터의 팬덤이 더 깊이 있게 되는 그런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람이란 유튜버는요, 한 2년 전에 데뷔하신 굉장히 독특한 색채와 화풍을 갖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고 이분이 주로 만드는 컨텐츠는 K-팝에 자신의 이제 일러스트를 얹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가령 이제 최근에도 뭐 뉴진스의 쿠키와 같은 이제 음악에 자신이 그린 그림을 얹었던 영상이 뭐 수백만 조회수가 나오는 등 굉장히 독창적인 아트를 하는 분인데 저희도 사실 좀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이분을 가지고 NFT 프로젝트를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이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과 크립토 씬에서 NFT를 수집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시야가 되게 다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크립토 씬에서 먹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희가 거의 일주일 만에 10만 명 이상 되는 트위터 팔로워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립토씬에서 오히려 더 잘 먹히는 그런 룩앤필을 가진 IP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 아티클에서 저희 이 프로젝트가 소개가 되면서 디지털 아티스트가 NFT를 활용해서 팬덤을 모으고 자신의 이제 지평을 확장하는 새로운 레퍼런스를 만든 프로젝트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람다람의 컨텐츠를 NFT를 통해서 이제 크립토씬에서 더 많은 베커를 만드는 걸 목표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고작 10년 된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이 방송이라는 그리고 이제 4대 매체 이 미디어 생태계는 사실 거의 100년에 걸쳐서 예전에 처음 TV가 나왔을 때 야 누가 영화 보지 누가 TV 보냐 이게 뭐 돈이 되겠냐 이런 말을 TV를 처음 만들고 TV에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100년이 지난 시점에 그 질문은 되게 우스운 게 됐죠. 근데 고작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를 중심으로 컨텐츠 생산 활동과 그 소비 활동이 넘어온 거는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는요. 그래서 지금 바라봤을 때는 여전히 미숙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미디어로의 전환의 트렌드는 앞으로 웹 3.0과 같이 엮이게 되면은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거만하게도 그냥 왜라고 이제 묻는 거는 좀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냥 저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 왜라는 질문은 이제 그만 답하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같이 돈을 벌고 어떻게 같이 정말로 멋진 일을 할 것인가를 뭐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좀 멋진 일 하고 좀 돈을 많이 버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